오신 분은 뭐 저보다 젊어 보였어요. 근데. 아, 예, 젊습니다. 예. 저보다 젊지 않으세요? 아, 그러세요? 예, 제가 이력서 여기 예. 가지고 있거든요. 뭐, 예. 물론 저는 뭐 영 교수님 잘 압니다만 56년 3월 3일입니다. 근데 74학번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제가 75거든요. 예. 근데 뭐 이렇게 거의 뭐 젊어, 같으네요. 근데 이렇게 젊어 보였어요.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영 교수님 뵐 예, 때마다 예, 예. 그 가수 조관우 생각나요. 예. 나가수에서 날렸던 조관우 노래 잘 하세요? 아, 노래는 잘 못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오히려 안성기 씨 닮았다는 얘기를 아, 들었는데 그래서 국민배우 예, 안성기. 예, 조관우 씨가 나가수에 나오면서부터 더 유명해져서 이제 갑자기 안성기보다 바뀐 것 훨씬 같아요. 잘생겼어요. 아이, 그건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책 안성기 씨가 소개- 들으면 가만히 아주 있어요. 실망하겠네요. 안성기보다 훨씬 낫습니다. 영 교수님 이제 커리어를 잠깐 소개드렸어요. 원래 법대 졸업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왜 경제학으로 도셨어요? 아, 그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주 상당히 길어지는데요. 시대적 간단하게. 그 상황이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네. 1979년에 제대를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자, 법학 공부를 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큰 사태가 났습니다. 제가 군대가 아니어도 뭐 학교 맨날 휴교하고 휴강하고 그래서 군대를 가서 갔다 와서 하자고 그랬는데 갔다 와 보니까 11.6 사태 나고 12.12 사태 나고 학교 뭐 네. 휴교하고 그러면서 봄에 아. 봄 되고. 내가 이 법학은 계속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졸업하고 미국으로 가버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 실제로 제 졸업장에 보면 네. 1980년 10월 달에 졸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졸업은 원래 없죠. 근데 10월 달에 어떻게 10월 달에 10월 달에 학교를 문을 열어갔고요. 휴교가 이제 끝나고 아 그렇습니까? 끝나자마자 배운 것도 없이 그냥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시네요. 그럼 군대를 76년에 가셨습니다. 아, 77년이요. 예, 7년, 8년, 9년.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79년에 예. 제대했습니다. 아, 예. 아주 비슷한 인생 궤적을. 금융으로 전공하셨습니다. 금융으로 전공하셨고요. 뭐 이 이력서 한 페이지 다 불러드릴 수도 없고 아주 금융에 대해서는 도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옆방에 사실 우리 영 교수님 최근에 그 문화일보 쓴 칼럼도 좀 몇 개, 옛날엔 한국경제신문에도 칼럼을 간혹 쓰셨어요. 근데 최근에 안 써주세요. 예. 왜 안 써주시는 좀 모르겠어요. 다음 좀 자주 써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문화일보에 요즘 아주 쓰는데 아주 글이 좋고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책으로 타시겠어요?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폴트라인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예. 뭐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이 표지에 적혀 있듯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폴트라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러한 그 요인들을 우선 지적을 한 후에 앞으로 이제 잘 되려면 그 요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가 뭐 주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폴트라인이 원래 예. 지질학 이런 데서 쓰는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말하자면 단층지대. 예. 하나 밑으로 들어가 하나 위로 가고 그렇죠. 뭐 말하자면 부딪히고 뭐 예. 또는 밀려나고 하면서 뭔가 이거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균열점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 단층이 일단 만들어지면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왔을 때 그것이 그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진이나 해일이라든지 이런 아주 커다란 그 형태로 나타나죠.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저자도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런 폴트라인이 경제에서 발생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어떤 계기가 되면은 그것이 커다란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폴트라인을 경계해야 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라구람 라잔이죠. 예. 인도 출신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아주 인도 네. 전형적인 인도 미남 얼굴이더라고요. 예. 책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책 두 권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거는 이제 이건 원서고. 원서고요. 예, 폴트라인이라는 그래서 이제 품위가 있게 보이는데. 표지에도 아마 지진파 비슷한 그러네요. 아마 이렇게 예, 지진파네요. 있고요. 예. 이것은 이제 국내에서 그 번역돼서 나온 번역서입니다. 2010년에 나온 책인데 한 2년 정도 지났죠. 그래서 뭐 이렇게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그러니까 리만 사태 나고 바로 나온 겁니까? 그렇죠. 리만 스탄하고 그 사태가 왜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분석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190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리고 지금은 이러한 사태가 왜 났는가.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 책을 들고 나온 것은 그 사태가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뭐 2년 전에 나온 책을 그냥 읽고 덮는 것이 아니라 네.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세계 경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뭐 이런 것을 한번 되짚어보는 것이죠. 제가 지금 딱 펼치니까 The Fault Line, The Case of Japan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우선 내용을 좀 요약을 좀 예. 해주시죠. 뭐. 예. 이 책에서 일단 주장하는 바는 세계의 폴트라인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계의 그 예. 지진대가 단층지대가 이미 그렇습니다. 있었다. 그 어떤 세계의 것들이 단층대가 한꺼번에 이제 부딪히면서 커다란 재앙을 가져왔다 하는 예. 것인데요. 첫 번째로 꼽는 것은 정체적 꼽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경제를 압도하는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이 폴트라인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정치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특히 그 정치가 문제가 됐던 것은 그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자 미국에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정치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예. 특히 미국의 이제 양당 제도하에서 뭐 우리나라하고 막 비슷한 예. 형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책을 찾다 보니까는 그 소위 말해서 금리를 인하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첫 번째 그 폴트라인이고요. 예. 두 번째는 그렇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재원, 그리고 미국을 위협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이제 무역 불균형을 들었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지향적인 예. 이런 국가들로 인하여서 무역 불균형이 생기고 그러한 것들이 또 하나 이제 단층대를 형성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세 번째 요인으로 드는 것은 이제 금융제도입니다. 이게 그 미국식 금융제도가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그 돈이 이제 그 다른 나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그러한 나라들의 그 금융제도는 미국식 금융제도하고는 또 다른 그런 예. 그 금융제도를 갖고 있는데, 들어가서도 문제가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수출로 돈을 번 나라들이 그 돈을 이제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예. 투자할 돈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거기서 또 충돌이 생기고, 그리고 이번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예. 때도 그때 제공된 상당한 돈들이 또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들이 그쪽으로 갔고 예. 이러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글로벌 임발란스 또는 국내적으로 또 소득 임발란스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이제 단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여기 책 내용을 보니까 목차가 1. 가계대출로 국민의 입을 막아버리자. 이게 아까 그 얘기고 저금리 뭐 금리나. 그래서 그 스타팅 포인트는 아마 거기서부터 잡는 것 같습니다. 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느냐 하는 것은 이런 여건들이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그 소득 불균형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미국의 그 여러 가지 사회 여건상 예를 들면은 실업자에 대한 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잘 안 돼 있는 거죠. 사회 안정망이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미국에서 결국 해결법을 찾은 것이 쉽게 저금리로서 돈을 대주면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면은 일단 불만은 재울 수 있지 않겠느냐. 서프라임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돈이 그 집 사는 서프라임 데, 모기 집 사는 데 가는데, 그 요인도 아마 그건 것 같아요. 미국 국민들의 꿈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집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미국 국민의 꿈이니까 이 소원을 들어주면은 당분간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고 정치권이 쉽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때 서프라임 대출제도 만들고 뭐 지역에서 누가 대출 받으면 가서 국회의원들이 가서 뭐 꽃다발 걸어주고 뭐 같이 서서 사진 찍고 뭐 굉장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미국 국민들도 맞아, 마치 자기가 잘 거죠. 산다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한 거죠. 그 다음 2장이 경제성장을 위한 수출, 3장이 무분별한 외채 도입. 예. 미국도 외채를 걱정을 해요. 예. 이 아마 무분별한 외채 도입이 이제 이 책을 보면은 저자가 이제 그 해박한 지식을 통해서 미국의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그로 인한 글로벌 금융 위기를 얘기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세계 경제가 각국별로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쳤고 어떻게 흘러갔는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채도 예를 들면 멕시코라든지 이런 남미 국가들이 외채를 들어갔을 때 그 배경과 결과, 그리고 아시아의 이 수출 주도국들이 또 외채를 도입했을 때 배경과 결과, 다음엔 미국, 특히 미국과 스페인, 영국 등 이런 또 선진국에서 또 어떻게 외채를 도입했는가 등등을 그 이 책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94년 연말에 말하자면 멕시코 페소화 위기에서부터 예. 동아시아 금융 위기 예. 뭐 이런 데 대해서도 어떤 뿌리들이 쭉 설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취약한 안전망, 이건 되게 뭐 사회 안전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특히 미국의 이제 실업률이 상당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그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었지 않고요. 그리고 왜 마련되어 있지 않는가? 이 책이 좀 잘 됐다는 부분은 어떤 현상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들이 왜 발생했는가를 다양한 그 자료를 통해 갖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런 점들이 상당히 잘된 점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버블에서 또 다른 버블로, 하나의 버블에서 다른 버블로 어떻게 연결이 된 겁니까? 하나의 버블은 뭐고 다른 버블은 뭐죠? 예를 들어서 그 금리를 낮춰주면 그것이 이제 돈을 얻기가 쉬우니까 그걸 통해 갖고서 자산을 구입하고 자산 버블이 생기고, 그러면 자산 버블이 또 생기고요. 예를 들면 일본에 이제 아까 그 잠깐 들춘 쪽에 나온 것이 바로 일본에서의 또 하나의 그 폴트 라인이 바로 이제 그런 점들인데요. 그 프라자 협정 이후 그 엔화가 이렇게 막 2배로 막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일본 정부가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예. 거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정부의 그 실패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낮췄습니다.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그 쉽게 돈을 갖다 빌릴 수 있었고, 그러나 뭐 투자할 때가 마땅하게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해외 부동산을 포함해서 국내 부동산도 이렇게 산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다 보니까 버블이 생겼고,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이제 금리가 세계 경제가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금리 높이니까 버블이 이제 붕괴됐는데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다른 나라의 버블로 이제 확산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그 기업들이 국내에서 이제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게 되고, 실은 환율이 이제 상당히 내려서 엔화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임금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서비스업이나 내수로 돌려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을 뒷받침할 만한 준비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잘하던 것은 제조업이고, 제조업을 해외로 이전시키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또 하나의 또 버블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그런 게 나오네요, 보니까. Investing too much and 98년 East Asian Crisis. 그 부분은 이제 그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이제 멕시코하고 달리 너무 투자를 많이 해갖고 이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려면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돈들을 해외에서 들여왔는데, 문제는 금융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 아시아에 있는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 뭔가를 갖다가 그 안전장치를 자기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보다는 단기로 빌려주고, 또 정부가 보증을 쓰게 한다든지 기타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됐는데, 그러한 돈들이 복지보다는 주로 이제 기업들이 투자로 갔습니다만, 그 투자로 간 것들이 수익을 충분히 내지 못할 때, 그리고 단기로 빌려줬기 때문에 단기로 빨리 갚아야 되는데 수익을 못 내면은 갚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그 현상들을 갖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 단계가 있는데요. 수출 의존을 한 나라가 실은 독일하고 이제 일본이 대표적으로 수출에 의존했는데, 독일이나 일본은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외채를 도입을 해갖고 그걸로 수출을 해서 이제 외채를 갚으면서 나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후발주자들, 저희 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만이라든지 이런 그 나라들은 기술은 실제로는 그 이미 선진국들이 다 개발한 게 있었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힘쓰기보다는 그걸 갖고서
그 내부 조직을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경제 구조를 통해 갖고서 쉽게 수출을 해 갖고서 벌 수 있는 구조로, 그러나 기술력은 아직 모자라기 때문에 여전히 수출을 하면 할수록 기계를 도입해야 된다든지 뭐 이러면서 적자는 늘어나죠. 적자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외채로 채우게 되고 그 많은 그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거기서 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예. 지금 보면 이제 소득 불균형이라는 것하고 과도한 신용이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된 거는 정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소득 불균형 문제를 정치권이 저금리 정책을 통해서 부채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소득 불균형이 사실은 이제 미국도 불균형해지고 있고 일본도 불균형해지고 있고 한국도 그렇고 뭐 한국이 그렇게 뭐 극단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지만 예. 우리나라도 보면 자영업이 많고 이래서 항상 경기에 너무 민감해지고 소득 불균형 자체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좀 분석이 있나요? 예, 그 얘기는 아주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소득 불균형이 생기는 기본적인 원인은 아마 교육에서 찾고 있는데요. 그 사회, 그 산업 구조가 교육을 받지 못하면은 거기에 적응할 수 없는 체제로 계속 가는데 교육이 거기에 따라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저도 그 대목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유학 갈 때만 하더라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 그렇게 훌륭한 대학들을 갖고 있고 상당히 뭐 많은 그 훌륭한 학자들이 다 미국에 몰려 있고 그리고 제가 유학 갈 때만 해도 미국이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미국이 교육이 지금은 뭐 십몇 위권으로 벗어날 정도로 대학 진학률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졸업률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졸업률. 예,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계기가 되는데 저희가 대학 입학 진학률은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왜 진학률로 안 따지고 졸업률로 하는가 했더니 진학을 하는 사람들은 늘어났지만 자질이 부족해갖고 졸업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졸업을 해야 현재 그 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일정한 지식 상태에 지식을 도달한다. 갖고 있는데 그것을 맞춰줄 그런 인재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왜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도 뭐 졸업장만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우리나라 교육에 오바마가 대해서도 뭐 모르고 자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그게 그 교육제도에서 어느 단계를 갖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특히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이 고등교육보다는 고등교육을 하기 위한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 말하자 수학 능력 시험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잘하죠. 예. 그 대학 가서 안 해요. 예. 그 첫째 교육이고. 예. 근데 그 교육을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런 교육제도를 가져갈 건가를 저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미국도 저도 놀랐는데 20세기 초에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고졸 이상자가 전 국민 한 7%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고졸 정도 능력이면 충분히 그 당시 업무는 다 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20세기에 세계 주도권을 잡게 된 계기도 산업사회로 가면서 거기에 맞는 인재를 계속 키워냈고 그래서 학력들이 계속 이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었다. 그런 저도 그 공감을 하는 게요. MBA라는 제도가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잖아요. 제가 나온 그 워튼스쿨에서 이제 처음 그 경영학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MBA는 미국이 만들어낸 이건 뭐 발명품은 아니지만 하나의 시스템이다. 그리고 미국이 계속 그 20세기에 성장을 하면서 많은 인재가 필요했을 텐데 MBA가 적시적소에 그러한 인재들을 잘 만들어내 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즘 MBA 진학률이 뭐 낮아졌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걸 보면 그동안에는 그것으로 충분했는데 아마 한계점에 다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실제로 이제 이 책에서 한 예로 든 게 그 비서예요, 비서. 비서들이 옛날에 하던 일들은 상당히 많았죠. 자기 이제 상관을 위해서 일정도 잡아주고 뭐 타이프도 쳐주고 전화도 걸고 뭐 등등 이런 업무를 했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가 들어오고 이 기술이 발달되면서 요즘은 이제 CEO들이 앉아갖고 이메일로 직접
그 일정을 잡고 답변도 하고, 그리고 뭐 발표할 자료가 있으면은 그 저녁 때 퇴근하면서 이메일로 인도에 있는 아웃소싱 회사에다가 내용을 보내면, 인도는 그때 이제 낮이 되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만들어 갖고 아침에 출근하면은 그대로 그냥 파워포인트 형태로 딱 보내주면 그걸로 발표하고, 더 이상 비서할 일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런 비서들이 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나은 전문 지식을 습득을 해서 다른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소득 격차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제시를 하는데, 결국 10%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는 10%의 사람과 그 전에 20% 30%에 해당됐던 사람들은 그런대로 그래도 만족하고 잘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뒤로 밀려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저소득층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바로 정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가난한 것 같이 못 느끼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금융이라고 하는 또는 거품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폴트 라인이 형성이 되고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근데 사실 그런 중간 정도의 숙련도 또는 중간 정도의 뭐 아주 뭐 높은 지식이 아니고 뭐 적당히 이제 교양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잡이 없어졌다. 예, 그렇죠. 그런 잡은 다 중국 가 있겠죠. 뭐. 그렇죠. 한국 가 있거나, 그러니까 인도에 가 있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도에 미국 의사들이 쫙 이제 CT 뭐 이런 거 사진, MRI 사진 찍어서 퇴근하면서 인도로 쫙 보내면 인도에서 사진 판독 쫙 해가지고 아침 그렇죠. 의사 출근하면 갖다 놓는데 같은 얘기. 옛날에는 그 상상이나 했던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현실도 그게 지금 채점도 인도에서 한대. 아 그렇군요. 예. 그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친구가 왜 엘렉서스 올리브 나무 쓴 그 친구가 세계는 평평하단가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자세하게 그게 나와요. 그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 과정인데 뭐 경제학과 시험을 쳐가지고 시험 채점을 인도로 보내면 인도의 경제학 교수들이 앉아서 주어진 말하자면 매뉴얼대로 채점을 해가지고 다시 보내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는 굳이 사람이 즉 노동의 이동이 없더라도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국적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민들은 그 실업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되고 이런 사실 지금 우리 지금 21세기 경제, 지구 경제가 직면한 게 세계화된 경제에 여전히 존재하는 내셔널리티, 그렇죠. 국적 문제, 그 이동도 안 되고 이동이 되면 차라리 괜찮을 텐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교육 문제 말고는 또 없나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폴트 라인을 제시하는 것과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역시 이제 세 가지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소득 양극화를 축소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축소시킬 것인가. 한 가지는 이제 방법이 있답니까? 교육.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그 문제를 제시하고 분석하고 하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도 그 제시는 합니다만 그 해결책이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폴트 라인을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미 발생한 것은 없어지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일단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쉬운 작업이 아니고 큰 개혁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 독일처럼 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을 아예 국적을 뺏는 겁니다. 아, 국적을 뺐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독일은 그렇게 하고 있죠. 독일은 터키 사람들 뭐 이렇게 와서 소위 그 슈바르스 아르바이트 검은 노동자 그러면 피부가 검은 게 아니고 암시장에 노동자로 광범위하게 그 내부 식민지를 깔고 있잖아요. 그 독일 국적을 안 주거든요. 이거는 정말 근데 어려운 문제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저소득층이 인구의 대부분이거든요. 그 이 대부분의 저소득층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교육의 개혁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사회 안정망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회 안정망이 너무 취약하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데는 미국이 왜 노조가 약할 수밖에 없고, 또 예를 들면 어떤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려도
주가 50개고 주마다 주법이 또 다 다르고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제안을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너무 약하니까 이거를 좀 그 어느 정도 좀 만들어야겠다, 구축해야겠다, 뭐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바로 첫 번째. 근데 사회안전망은 어느 선에서 절제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과제 같아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 예. 그게 또 많이 가면 또 예. 그리스 꼴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또 적으면 이제 적은 대로 사실은 그게 너무 사회가 불안하고. 그래서 저자가 마지막에도 계속 제시하는 게 적당한 선에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그러니까 정치가 개입을 안 해도 안 되고 네. 그렇다고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해갖고 망가뜨려도 안 되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적절하게 한다 하는 정도로 제시한 것이 그러니까 약간 모호합니다만 어쨌든 구체적인 그 방법 그 해결책을 제안하는 건 아닌데 가야 될 방향을 이제 그런 쪽으로 잡고 있는 사회 안전망이 없는 사회는 사실 참 불안 사회죠. 예. 뭐 사바다 실패하면 완전히 절벽이고 뭐 직장에 딱 구조조정 당해서 나가면 완전히 절벽이고 이것도 참 곤란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직장 다니나 안 다니나 비슷하고 이러면 뭐 아무도 다닐 생각도 그렇죠. 없고 열심히 예. 일할 의욕도 없고 그 중간 정도의 어디에 말하자면 적정선이 있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결국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것은 내가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불안감을 없애주는 게 그 전에는 지금까지 안전은, 문제는 너 일자리를 잃어도 뭐 그냥 돈 빌려다가 갖다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식이었는데 그거는 문제를 발생하니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새로 재취업할 수 있는 교육제 시스템을 갖추든지 그리고 그동안에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지금 문제는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잃으면 바로 남는 돈 하나도 없이 그냥 거지가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되게 일자리를 또 저축을 다 잃어도 땡겨 써버렸으니까. 빌려서 집을 샀기 때문에 이자는 갚아야 되고 그런데 최소한 이자도 낼 돈도 없으니까 집도 뺏기고 이제 깡통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어디로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냐면 정치권에 대한 표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달래주려고 하고 그럼 이왕 달래줄 거면 좀 부작용이 적은 그런 방식으로 그걸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경제로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미국에서 기회를 늘릴 수 있을까? 뭐 말하자면 교육 이런 게 이제 다시 강조되네요. 꿀벌의 우화를 재현하고 있는 오늘날 세계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구축된 이런 세계 금융제도 그리고 경제 체제가 예를 들면 미국의 적자에 의존한 세계 경제가 좀 이끌어져 가고 있는데 미국 적자 보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렇죠. 미국하고 그래서 임발란스로 먹고 사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계속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달러화를 강세로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문제는 계속 가고 있지만 문제가 이제 터지죠. 터지면 급하게 불을 끄느라고 다시 또 돈을 풀고 돈을 푸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 돈이 또 다른 버블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버블이 또 다른 버블로 간다는 것이 버블 붕괴를 막으려면 재정 투입이 되고 재정 투입이 되려면 또 돈을 또 남발하게 되고 특히 달러화는 이건 뭐 제약이 없으니까요. 뭐 그냥 남발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그 문제가 이제 딜레마가 있죠. 그렇죠. 뭐 트래피니 딜레마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미국 하나를 상대로 해서 온 꼴목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지구촌 동네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가능하면 자국 통화는 말하자면 약세 통화가 되기를 바라고. 결국 이제 그 문제가 특히 이제 중국이 이제 부각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커런시 워, 이 통화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로 되는데 문제는 이 저자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전 세계 나라들이 각자 자기 이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대로 가면 다 공멸하니까 좀 자제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협조하고 공조하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뭔가 글로벌한 인스티튜션이 만들어져야 되죠. 근데 지금 IMF라든지 뭐 이런 데는 뭐 그런 기능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이제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NGO라든지 잠깐만요. 지금 김PD 내 자리에 가면 연 교수님 칼럼 뽑아놓은 거 있거든.
예. 무슨 얘기했었죠? 글로벌 임발란스를 해결하기 위한 소위 글로벌 인스티튜션. 그러니까, 저자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게 NGO나 기타 소규모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국제금융기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나라에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곳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각 나라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정이 다 다르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 IMF나 뭐 이런 정도의 기구가 아니고 소위 글로벌한 세계 정부. 그게 이제 저희가 유로 위기에서도 뭐 알 수 있듯이 그래도 그나마 동질성을 갖춘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그 경제 활동을 해왔던 유럽에서도 유로 위기가 오니까 잘 안 되니까요. 이게 너무나 이질적인 세계 경제가 같이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요. 궁극적으로 권하는 것은 선진국,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너무 소비를 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소비 그리고 저축에 좀 치중을 하고 수출 주도국들은 너무 수출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수 시장을 좀 키워라. 결국 내수 또 서비스 업종 이런 데를 는 글로벌 경쟁에서 이제 그동안 커오지 않았고 반면에 수출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하다 보니까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점점점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수출이 잘 안 되면 그 내수를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잘하는 거는 수출이니까 다시 또 수출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거죠. 결국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 더 많이 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언제까지 그런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의 글로벌 레벨에서의 어저스먼트 조정이 필요한데 그 조정에 대한 구체안은 지금 라잔도 내지 못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냥 협력을 열심히 하자는 정도지. 예를 들어서 그럼 각 국가의 빈부분 격차는 어디까지가 가능하다든지 또는 각국의 노동시장을 국경을 어디까지 개방해 본다든지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경제학적 중용점이랄까 기준점 이런 게 또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치가들끼리 협력은 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길이다. 그리고 인내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안 할 수 없는 일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를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요. 아까 폴트라인을 3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가지에 대한 문제점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걸 설명드리고 하나가 이제 금융제도입니다. 각 나라의 금융제도가 서로 다른데 그 금융제도하고 또 같이 맞물려서 이미 이거는 이제 뭐 G20에서도 논의가 됐고 도입이 됐습니다만 금융권의 그 인센티브 시스템이 뭔가 잘못됐다. 이거는 저자가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본인이 글로벌 금융위기 나기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바다.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말하자면 보상 시스템 이런 그렇습니다. 보상 시스템이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금융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 제도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방치한 정부가 잘못이다. 사실 보면 이런 면도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금융업자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금융업자가 받는 소득 수준 이 미국의 예를 들어서 일반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보다 예를 들어서 뭐 몇백 배다. 그럼 욕을 먹잖아요. 근데 미국 어떤 근로자의 소득은 사실 로컬 시장에서 기준의 소득이고 어떤 금융업자 이 사람은 전 세계 모든 통화를 상대로 예를 들어서 무슨 파생을 한다 뭐 선물을 한다 디리버티브를 한다 해서 무지하게 벌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막죠? 그 시스템 거기서 얘기하는 건 무지하게 벌 때 가져가는다 하더라도 무지하게 손해 볼 때는 그러면 토해내야 되는데 그걸 안 토해놓고 잘할 때만 가져가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쉬운 장사고 결국은 옵션과 비슷하게요. 리스크를 키우면 키울수록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급여 시장은 로컬하고 금융의 소득 수준은 글로벌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금융제도의 문제, 이제 보상 시스템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예, 근데 보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뭐 보너스를 한꺼번에 못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뭐 등등요. 아, 이제는 이러한 그 보상 시스템과 함께 이제 그 금융 구조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난 것은 정부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그에 필요한 그 저금리를 갖고 대출을 해주는데 이 기회를 금융기관들이 놓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정책이 나오면 제도가 나오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활용하죠.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고안해내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 모기지를 대출해주는 회사가 이제 성업을 하면서 브로커들을 통해서 그 브로커들은 노인들 가서 지금 말을 그 몰아오겠죠. 주택 대출에서 그렇죠. 몰아오겠죠. 주택 대출을 더 좋은 걸로 바꿔타라든지 네. 등등 해갖고서 이제 가져오면 이것을 팔 때가 있어야만 이제 그 다음에 유동화하는 거죠. 네. 네. 그 리스크는 어떻게 그러면 분명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대출해줬고 그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다른 데다가 이제 떠넘기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리스크라는 없어지진 않죠. 누가 다른 사람한테 이전시킬 뿐이지. 예, 이전시키거나 뭐 또는 분산이라는 이름으로 N분할로 찢어서 여러 개로 이전시킨 거죠. 예. 그러면 누군가는 그거를 가져갈 때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페니메나 제니메 같은 경우 원래는 그게 이제 국가에서 시작을 네. 했는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민영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민영화를 시키고 나서도 여러 가지 그 형태로 해서 마치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예. 제니미나 페니미가 그것을 다 가져가면은 이제 무역을 수출을 통해서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한국 등도 포함을 해서 그것을 원래는 그 멕시코나 이런 나라들에게도 대출해주지만 그런 나라들에 대출해줬을 때 그게 투자나 재생산되는 데 사용이 안 되고 이제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냥 소비해 버리니까 그것을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그 멕시코 사태가 나고 더 이상 그 회수할 거기서 이익을 내지 못하니까 그 돈들이 이제 미국의 그 제니메나 페니메에서 만든 그렇죠. 상품으로 간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금융 시스템들 그리고 그러면서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는데요. 예. 이렇게 그 극단적으로 커진 그 리스크를 알면서도 그대로 진행이 됐고 어차피 터지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이건 지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뭐 미국이 있었고 터지게 하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또 나가서 그린스펀이 계속 저금리 정책을 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저금리 정책을 필 것이라는 믿음을 또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험하지만 어느 정도 계속 갈 수는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맞물려서 거품은 영원하다. 이 금융 시스템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장치가 전혀 없었다. 이거를 강조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사실이 그린스펀이 뭐 경제 대통령이다 어쩐다 하고 굉장했어요 한때. 뭐 그래 그린스펀은 뭐 절대 신처럼 군림하고 뭐 신금융의 신경제의 무슨 뭐 수호신인 것처럼 뭐 굉장했었어요. 그때 제가 한번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린스펀의 신화라고 살아있는 신화였는데요. 그게 사실은 웃기는 어떤 말하자면 매직 말하자면 끊임없이 돈을 풀어서 거품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의해서 명성이 유지가 되는 매직일 수 있다 이렇게 칼럼을 썼던 기억도 나는데 결국에는 그 빚이 다 터진 거죠. 그렇죠. 뭐. 예. 버냉키가 지금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퀀티티브 이징 해갖고 계속 돈을 푸는 거 외에는 좀 다른 방법을 무진장으로 풀겠다는 거니까. 지금도 불안해하는 것은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재정 절벽이 와서 더 이상 그 돈을 풀리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쉽게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한정 그 퀀티타티브 이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정부 국채를 사주는 거니까 정부 국채를 무한정 매입해 주는데 그 정부가 과연 국채를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저거 뭐 퀀티타티브 이징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어느 순간에 또 한 번 쇼크가 오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라장 같은 경우에는 쇼크가 예를 들어서 2000 뭐 리만 사태다 또는 뭐 유럽 사태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다 드러난 거로 보는 겁니까? 지진의 어떤 에너지가 다 소모된 건 아니죠. 폴트 라인이 형성됐다는 것, 그건 판이 형성됐으면 판에 조금만 자극이 주어지면은 그게 이제 지진으로 나타나는데 판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대로 있다면 언제든지 또 다른 지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위기의 가능성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겁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안 된다면 또 다른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교육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죠? 예. 좀 그런 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해결 방법이 쉬운 방법은 아니라는 것은 여전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서론 나올 때도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연출기 있는데요. 붙이는 저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붙이시네요. 이게 중간에다 놓으면 이게 자꾸 빠져서요. 아주 그러시네요. 결국 그 요약한 것도 보면은 소득 불평등 원인은 교육 불평등이 있다고 아주 못을 박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선택한 것은 주택금융 확대였다. 그래서 폴트라인이 형성됐다 하는 것을 아주 그 처음부터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의 실패다라는 것을 아예 못을 받고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문제 해결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개혁은 극도로 힘든 일이다. 그러나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일이기도 하다. 라고 해서 저도 이제 뭐 상당한 어떤 그 아주 좋은 그 아이디어가 있는가 보다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뛰어난 아이디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될지는 알았으니까 좀 그걸 해보자 뭐 그런 얘기죠. 여기 그 몇 가지 제가 이렇게 그 강조해 놓은 부분이 그거예요. 사회 자체가 변해야 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성장 방식, 그리고 선택 방식 모두 변해야 한다. 그래서 변해하는 거는 강조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슨 특효약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결국 정치권이 나서야 되는데 국민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개혁을 꺼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암담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 라구람 라자니 저자의 경력을 다시 한번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 라구람 라자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수석 경제학자,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고요. 시카고 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은 에릭 글리처 석자 교수,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이고요. 시장경제의 미래 뭐 이런 책도 있고 지금 50몇 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니다 2003년에 미국 금융협회가 40세 이하 금융학자 중 최고에 수여하는 피셔 블랙 상을 수상했다. 그렇다면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뭐 50대, 그렇게 50대 정도네. 예. 여기서 말하는 블랙은 블랙 숄즈 하는 그 블랙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영강훈 교수 이력을 제가 아까 소개드렸나요? University of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이렇게 차례 뉴욕부터 이렇게 차례 와튼 스쿨 나오셨고요. 와튼 스쿨에서 PhD 파이낸스로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이 영 교수는 칼럼 얘기 드렸는데요. 제가 이 문화일보에 최근에 난 칼럼 몇 개를 복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닥스를. 정책 실패가 장기 저성장 초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미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예. 정말 걱정입니다. 참 장기 저성장 가지고는 일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일자리도 없고 복지도 없고 참 큰일입니다. 어떻든 뭐 성장이 어느 정도 돼야 그걸로 복지도 하고 반기업 정책으로 선진국 된 나라 없다. 이 사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의 경제민주화와 재벌 때리기를 좀 조롱한다고 할까요? 재밌는 나라다. 근데 월지가 쓰기는 이렇게 썼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썼어요. 기업 때리기는 비슷하다. 이 희생양이 뭐 좀 필요하겠죠, 아마. 그 다음 공기업 부채 결자 해지는 이명박 정부의 과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 영 교수님이 쓰시는 칼럼들도 아주 뭐 주옥 같은 칼럼들입니다. 그래서 좀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고, 이 라구람 라잔 뭐 영어에 아주 능숙하시면 원서를 그대로 보셔도 되겠고, 또 영어가 조금 이제 뭐 힘드시거나, 또 아무래도 영어를 보면 속도가 좀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느리게 가서 좋습니다. 폴트라인입니다. 폴트라인. 보이지 않는 균열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위협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골드만삭스 파이낸셜 타임즈 선정 2010년 올해의 비즈니스 도스. 오늘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 예. 제가 이 해결책이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저자도 그거를 잊지 않고요. 한 말이, 그동안에 인류가 이룩한 기술적 혁신은 우리를 너무나 잘 살게 했고, 그리고 이러한 혁신은 앞으로도 우리 중세 시대 때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소득 불균형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자유경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거의 뭐 상당수가 노예였고요. 그 빈부격차라는 것은 말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소유 자체가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자유주의고 시장주의인데, 그 이후로 상당한 기술 개발과 그다음에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산업화되고, 그러면서 옛날에 왕들보다도, 제가 광해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데, 내가 옛날에 광해보다 지금이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왕들보다도 잘 사는 것이니까 너무 주변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 인류는 훌륭한 일을 해냈다. 그리고 저자도 지금까지 이렇게 기술 혁신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도 결국은 기술의 발전으로 빈민층들도 다 구제가 될 것이다 라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문제를 직시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마치 옛날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또 과거가 더 잘 살던 시대였던 것처럼, 또는 무언가 자꾸 자본주의 때문에 나빠지기만 했던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마지막에 그 말씀 해주셨는데, 참 역시 우리가 귀에 좀 잘 새겨놔야 될 얘기 같고. 근데 제가 지금 이 마지막 참 이런 말씀 여쭤봐도 되는데, 연강흠이잖아요, 이런 성함이. 제 이름이네요. 무슨 중국의 무슨 이름 같습니다. 그런가요? 실은 저희 할아버님이 져준 이름인데요. 이름 진 거는 한학을 하세요? 뭐 비슷하세요? 뭐 한자밖에 진 게 없습니다, 실은. 연은 성이고요. 흠은 돌림이고. 흠은 돌림입니까? 가운데 강자 하나 지어 주셨습니다. 근데 아주 성함이 좋습니다. 자, 오늘 영광은 교수님 모시고, 이 라구람 라잔, 미국에서 1급 경제학자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티아 센도 인도 출신이죠. 그 인도 출신 이 경제학자 상당히 많은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인도 인구가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또 수학을 잘하고. 그 중에 아주 잘하는 사람만 뽑으면 상당한 인재들이 있겠죠. 영 교수님 특히 파이낸스 하셨는데,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뭐 이쪽은 인도가 꽉 잡고 워낙 있죠. 또 수학, 그리고 인도 문화가, 인도 교육 시스템이 애들이 수학 그리고 엔지니어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 뭐가 되려면 과학자, 공학자 이쪽으로 뭐 쇠뇌를 당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많고, 그리고 역시 워낙 많은 인구에서 뽑은 사람들이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아마 미래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나 더 한다면, 중국이 이제 잠자고 있다가 깨어나서, 아마 저자도 그거 잠깐 비치고 있어요.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아마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중국의 훌륭한 학자들, 그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언젠가는 인류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할 것이다 라는, 역시 또 장밋빛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저렇게 땡깡이나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그리고 그건 역시 정치가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큰 인식 없이 그냥 뭐 국수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사람이고, 여전히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그 깨어있는 사람이 0.01%만 있어도 중국은 아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럴 텐데 정규제 TV 보시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 0.1%에 0.01%에 들어가시리라고 생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